네,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부 강의의 주제는 정부가 책임 떠넘기려는 다주택자의 투기는 오히려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 이것이 2부 강의의 주제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무주택자와 1주택 중상층 분들께서는요, 조금 전에 제목만 보시거든요. 제가 다주택자 편에 서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충정은 오히려 무주택자와 1주택 중산층을 위한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다는 점을 차차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1부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는 1가구 1주택 원칙의 함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 월세집 공급자는 다주택자죠. 그런데 1가구 1주택을 밀어붙여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네, 전 월세집 수요자들은 집을 전혀 못 구하고 전 월세값은 마냥 폭등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집값 상승의 근본적 요인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일자리, 교통, 교육 여건, 생활 인프라 면에서 좋아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 거주 수요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신규 공급은 부족한 것. 이것이 집값 상승의 근본적 요인이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현 정부 측이 신규 공급을 억눌러 온 것이 가장 큰 실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주범이다 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옥죄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투기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 아닙니다. 집값 상승의 대세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근본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투기가 집값의 대세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대세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요, 작전 세력이 이를테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주가 그 대세를 좌우할 수 있나요? 일시적으로 올리거나 낮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대세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투기가 집값의 대세를 좌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의 투기는 집값 상승의 주범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다주택자의 투기는 오히려 집값 안정에 기여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집값하고 전월세값을 그냥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집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전월세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집값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나무하고 숲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숲을 보시게 됩니다. 그럼 집값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결정됩니다. 지금 세로축이 집값이고요, 가로축이 주택수입니다. 그러면 이 수직선은 한 시점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의 총량입니다. 집의 존재 총량입니다. 이를테면 이 지역이 강남이다. 그 강남에 지금 100만 채라는 집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면은 이만큼이 100만 채라는 뜻이죠. 100만 채라는 집의 존재량 자체는 현재의 집값이 높은 수준에 있든 낮은 수준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택 존재 총량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우하향하는 곡선, 우하향하는 선이 보유수요 총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해당 주택의 양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양. 소유하고자 하는 양이죠. 소유하고자 하는 양. 예. 그래서 이거를 소유하고자 하는 집의 총량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하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죠. 사람들이 강남의 아파트 값이 싸다. 만약에 싸다면 어떡할까요? 그 좋은 강남 아파트 나도 사야지. 나도 사서 보유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 보유하겠다는 그 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강남의 집값이 아주 비싸다 그러면 아무리 강남의 집이 좋아도 뭐 지역도 좋고 그 집 자체도 좋다고 쳐도 너무 비싸. 나는 저거 소유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높을 때는 소유하고자 하는 집의 총량도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수요 총량은 이렇게 우하향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집값은 어느 시점의 집값은 그 시점의 주택 존재 총량과 그 시점의 주택 보유 수요 총량이 일치하는 바로 이 지점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집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이제 전 월세값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집값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값이. 그러면 지금 강남이면 강남의 주택이 예컨대 100만 채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1주택자가 실거주한 부분이 있겠죠. 또 다주택자도 실거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1주택자 아니면 다주택자지 않습니까? 그럼 1주택자는 대부분 그 자기 집에서 살고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예컨대 노부부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전세 주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신경 쓰는 젊은 분들한테 전세 주고 자기는 조금 더 싼 지역 가서 또 전세 들어 사는 경우도 있죠. 1주택 중에도. 어쨌거나 아무튼 그 주택 소유자,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주택 소유자분들이 실거주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게 실거주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실거주. 실제 거주하는 부분이에요. 실거주 부분. 실거주. 이건 실거주 부분이고요. 그러면 전체 그 존재 총량 중에서 실거주분을 제외한 이만큼이 바로 쉽게 말하면 임대해 주려는 양이죠. 그죠? 네. 그리고 임대해 준 주택의 총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 월세집 존재 총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 월세집 총량이니까요. 그 시점에서의 전 월세집 존재 총량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네.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 있어서 전 월세집 존재 총량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 월세값이 높은 수준에 있든 낮은 수준에 있든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존재하는 전 월세집의 총량은 지금 이 순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월세 거주 수요 총량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예. 이것도 당연히 우하향합니다.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전월세값이 싸다 그러면은 전월세값 싼데 나도 이왕이면 강남에서 살지. 또 이왕이면 뭐 거기가 학군이 좋다니까 나도 거기 가서 자녀 교육시키지. 자식들 교육시키지 하면서 그 전월세집으로 더 많이 거주하려고 그러죠.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전월세 값이 비싸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강남이 좋아도 부담이 돼서 거기에 전월세로 못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줄게 됩니다. 거주 수요가. 그렇게 해서 우하향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월세 값은 어떻게 결정되죠? 이렇게 이 지점에서 전월세 값, 예컨대 렌트, 뭐 임대료, 세 사는 입장에서는 임차료고 세 주는 분들에서 임대료죠. 아무튼 임대 임차료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집값은 여기서 결정되고요. 집값은 이 메커니즘에서 결정되고 전월세값은 이 메커니즘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주택자의 투기가 집값 혹은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주택자도 다양합니다. 유형이. 실수요 제형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자기가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데요. 한 채는 자기가 주로 살고 다른 한 채는 부모님 사시게 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혹은 타 지방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 사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또 어디 공기 좋은데 별장 놓고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실수요 제형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진짜 부자들이죠, 그죠? 굳이 임대 안 하고도 임대 수입 필요 없이 워낙 다른 수입원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부자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실수요자형은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죠? 네, 이런 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임대인형, 막 집 정말 10채, 20채 막 갖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 채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서 그냥 임대 수입 받아가지고 엄청난 임대료 수입 올리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생계형도 계십니다. 아마 요즘에 얼마 전에 막 이렇게 정부에 항의하고 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몇천 명이 모이셔서 정부에 항의하고 그러시다는데요. 임대인 분들, 이분들 중에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생계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막 눈물로 호소하시는데 자기가 자영업으로 정말 지독하게 젊었을 때 고생하셔서 돈을 버셨다 그럽니다. 그렇게 버셔가지고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집 한 채 더 사서 그거 임대 주고서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폭탄을 맞았다고 이제 울먹이는 이런 분의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형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사실 무조건 투기다라고 이렇게 나쁘게 비난하는 것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투기, 영어로는 speculation이라고 하죠. speculation. 그 다음에 투자, 영어로는 investment라고 하죠. investment. 사실 투기하고 투자가 따지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투기다라고 하는 게 특히 부정적 뉘앙스가 담겨 있는 의미의 투기, 이걸 다 제가 투기라고 하는 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데요. 용어 자체를.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가 주택 매입이나 보유하는 걸 투기라고 현종비사들은 그렇게 부르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그거 투기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을 하겠습니다. 첫째, 다주택자의 투기는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속도를 완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속도를 완화시킨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제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아예 원천적으로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집값이 안 오를까요? 아니죠. 제가 먼저 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조금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주택자의 투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요인 있잖아요. 상승의 근본적 요인 있었죠. 근본적 요인에 의해서 주거소유 총량이 늘어나고 또 신규 공급은 부족하니까 다주택자의 투기가 없더라도 안타깝게도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예컨대 20도의 각도로 상승한 경우를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20도의 각도로.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집값이고 이쪽이 시간이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금 이 검정선은 다주택자의 투기가 없을 때입니다. 요거는 다주택자 투기, 다주택자의 투기가 없을 경우, 투기 없을 경우죠. 없을 경우에도 근본적 요인에 의해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이 지점부터 이제 다주택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다주택자가 투기를 시작합니다. 주택 매수를
시작한다고 봅시다. 그럼 이분들이 주택을 막 매수하니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참여 안 했으면은 이 각도로 올랐을 집값이 30도의 각도로, 20도가 아니라 30도의 각도로 오르겠죠. 그죠? 네, 이렇게 오릅니다. 파란 선처럼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초반부에는 아파트 값이 30도의 각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집값 급등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투기의 역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십시다. 초반부에 아파트 값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값 급등은 어떻게? 건설회사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윤 추구를 하는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값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빨리 그리고 많이 분양할 동기를 강하게 부여받습니다. 맞죠? 틀립니까? 지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도 건설회사 경영하신 분들, 건설회사 임직원분들 계시죠? 주택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집값만 오르고 있을 때 빨리빨리 서둘러서 분양해야죠. 그리고 집값만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 분양하는 게 아니라 많이 분양해도 다 팔리겠죠. 완판되겠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 아파트 신규 분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신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집값 어떻게 되죠? 집값은 떨어집니다. 아니면 올라간 속도가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값의 상승 속도는 종전의 30도에서 이렇게 10도로 빨간 선으로 상승 속도가 완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없다면 20도 각도로 상승했을 이 집값 상승 속도를 다주택자의 투기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10도로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 아닙니다. 경제를 제대로 보신다면 제 견해에 동의하실 겁니다. 자, 결국 다주택자의 투기는 신규 공급 활성에 기여합니다. 신규 공급 활성에 기여해서 아파트 값의 상승 속도를 완화시킨 역할을 합니다. 상승한 국면에선 그렇고 상승하지 않는 국면에선 안정시켜주는 거죠. 네. 상승 속도를 완화시켜주는 것 자체가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인 거죠. 예.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다주택자 상당수는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해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도모하기 위해 투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파트 여러 채 보유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거주 하려고 뭐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진짜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채만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집값 상승에 더 많은 자본이득,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아파트 값의 안정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오늘 식재료들을 직접 생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경제 주체들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사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사회적 총생산량을 늘린다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상당수는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불로소득 많이 올리기 위해서 투기를 하는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파트값 안정에,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역설이죠? 예, 역설입니다. 자, 다주택자의 투기는 분명히 신규 공급 활성에 기여를 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건설 회사들이 이제 민영주택, 민영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략 말씀드리면 보통 무주택자 1순위, 1주택자는 2순위, 다주택자는 3순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무주택자의 청약만으로는 분양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막 요즘 같은 때는 또 다르지만 쭉 한번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주택자만으로 완판이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주택자 및 다주택자까지 참여해야, 청약해야 분양이 완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1주택자도 때로는 다주택 예정자일 수도 있죠. 그죠? 예, 다주택 예정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주택자 및 다주택자까지 청약해야 분양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덕분에 미분양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다주택자가 있어야 분양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다주택자가 없다면 건설회사가 겁나서 그렇게 과감하게 분양 계획 못 세웁니다. 만채 지을 거 천채만 짓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다주택자의 투기가 없다면 신규 공급은 어떻게 하죠? 이겁니다. 다주택자의 투기가 없다면 신규 공급은 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다주택자의 투기는 전 월세값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안정에 기여할까요? 자, 다주택자가 아파트 분양 받지 않습니까? 분양 받으면 지금 자기가 실고자 하는 집은 따로 있고 새로 집을 분양받았으면 이 집 그냥 보유합니까? 어떻게? 만약에 본인이 저 다주택자시라면요. 이거 분양받은 아파트 그냥 공실로 비워놓습니까? 아니죠. 주택임대차 시장에 공급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월세집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월세값 안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택임대차 시장에 공급을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아파트들 막 5천 채, 만 채 지어지는 그 대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초반 몇 년 동안에 그 지역에 그 전월세 값이 상당히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저쪽보다 이쪽이 훨씬 낮죠. 네. 바로 그게 이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자기들이 분양받은 물량을 전세 월세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네 번째로, 다주택자의 투기는 경제성장 촉진에도 기여를 합니다. 사실 그 아파트 신규 공급의 과정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건설 투자잖아요. 그죠? 그럼 건설 투자는 여러분 왜 거시경제학에서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는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합산하고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 건설 투자가 인베스트먼트 디맨드죠. 투자 수요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 공급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신규 공급이 촉진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성장도 촉진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과거에 고율 성장했습니다. 과거에 고율 그리고 고속 성장을 해왔죠.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아파트, 주택 신규 공급의 과정이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투기는 적어도 그것이 아파트 신규 공급을 촉진하는 부분만큼 경제성장 촉진에도 기여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 투기에 관한 이상의 역설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투기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죠. 예, 그리고 특히 현 정부 인사들의 귀에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역설의 말씀이 아주 거슬릴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 진실이 불편한 진실이 되겠죠. 불편한 진실이 되겠죠. 그러나 불편하시더라도 진실은 진실인 겁니다. 네. 사실 다주택자는 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특히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 삶의 터전을 놓고 투기를 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비도덕적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중산층 입장에서 봐도요. 사실 부럽죠. 어느 국회의장님이 그 강남의 아파트를 보여 계시는데 그동안에 뭐 시세 차익이 몇십억이라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보면서 참 사실 저도 부럽습니다. 그분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부럽습니다. 그 부러워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상실감도 느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다주택자는, 특히 부자 다주택자는 생계형 말고 부자 다주택자는 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양면성을 지닌 다주택자의 투기에 대해서요.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투기의 순기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기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아니야, 난 그거 이해 못해, 말도 안 돼,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요, 그냥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필요악. 영어로 necessary evil이죠. evil. necessary evil. 필요악이라고 그냥 보세요. 필요악이라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일반적 경제 활동에 허용해야 하는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기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순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해서 집값 안정에 그리고 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저하고 저의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우선에서요, 무주택자에게 1순위, 1주택자에게 2순위의 혜택을 주는 거, 이런 건 무방합니다. 상대적인 약자들을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거, 이것은 무방하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이나 보유에다가 징벌적 규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혜택을 주는 것, 여기까지는 무방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규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